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13.5%까지 급등세를 연출했죠. 4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사상 최다인 30만 8,600만 대였다라는 이 호재 덕분이었습니다. 이 호재가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었는데요. 미래의 경쟁은 AI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사실은 2015년부터 몇 년 안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7월경에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었죠. 일반화된 자율주행은 어려운 문제다. 인공지능의 큰 부분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완전 자율주행까지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키를 푸는 데 있어서 AI 자본력 그리고 인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 시장의 경쟁 우위를 점할 기술력 바로 AI 이 부분이 또 새해부터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올해 과연 주목할 만한 화두가 될 수 있을지 AI 기술력에 대한 뉴스 플로우 계속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또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주제를 마련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1월 효과는 어디로? 한미 디커플링 심화 이유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메리츠증권 이익원 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에 딱 두 번째 거래기 때문에 사실은 산타랠리가 딱 오늘까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럭저럭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게 정도 지나갔던 것 같고 사실 3,000선에 대해서 저항이 참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사실 시장을 쭉 보시면 힘이 빠지지 않으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먼저 새해 첫 방송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렸고요. 새해인데 새해 같지 않죠. 약간 헌해 같은 예년과 다른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예. 이 같은 움직임은 저는 배당락 이때부터 조금 예년과는 다른 보통 최근에 근 5년 동안 있었던 배당락 전에 이 수급적인 부담을 배당락 1 해소하면서 이 빠진 폭들이 다 회복을 하는 그런 패턴이 이번에는 모두가 예상했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때문에 산타랠리 그리고 이 1월 효과가 모두 지금 없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시무식을 하거나 또는 기업들이 한 해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이 청사진에 대해서 시장에 제시를 하고 그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면서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효과가 1월 효과인데요. 지금은 1월 효과는커녕 오히려 그 지수의 부담, 음봉이 커지고 종목별로도 음봉이 커지면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커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부담은 사실 만약 글로벌 시장 자체가 1월 그 첫 거래일부터 동일한 흐름이었다라면 다소 불편하지 않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미국이나 우리는 약간 시기별로 계류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을 보면 방향성이 다를 때가 나타나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방향성이 달랐던 적은 제 기억은 없었거든요. 누가 많이 올라가면 적게 올라가고 누가 많이 빠지면 적게 빠진다. 요 정도 차이였지.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플랫폼 독점 기업이 있고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주고 이 아무래도 전 세계 1위 시장이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대만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독과점 미국과 같은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독과점 기업도 없고 이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이 IT의 비중 자체가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커녕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네. 굉장히 좀 안타깝고 뭐 속상한 새해 첫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이다라고 풀이됩니다. 뭐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경제 채널에서 대선 후보들을 모시고 지금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례적으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상대적인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또 지점장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장은 뭐 잘 가는 것 인정. 그런데 대만과 우리 주식시장은 동조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또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점 꼽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꼽으시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측면은 수급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펀더멘탈에 관련된 측면인데, 먼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배당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늘 포함해서 4거래일이죠. 네. 4거래일 동안 누가 지수를 눌렀냐, 누가 지수를 많이 팔았냐, 어떠한 주체가 많이 팔았냐를 봤을 때 당연히 개인들은 샀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았겠죠.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 특히 프로그램 매매를 비롯해서 금융 투자의 매도가 많았거든요. 프랍이라고 해요. 프랍. 그러니까 증권사 고유의 계정으로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배당 차익 거래라든가 아니면 현선물 차익 거래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 이런 이 장기적인 롱텀 머니라기보다는 숏텀 머니에 가까운 프랍의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이 상당 부분 큰데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9일 배당락일에는 1.5조 원 정도가 출회가 됐고요. 30일에는 9천억, 어제는 6천억, 그리고 현재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도 이 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아닌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프랍도 있고 뭐 사모펀드도 있고 투신도 있고 보험이 있는데 기관 투자자 안에서도 그 프랍의 매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닥은 5천억, 5천억, 그리고 30일에는 1,700억, 1월 3일 어제는 500억, 그리고 지금도 뭐 400억 이상 매도 중인데, 최근 시장의 매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프랍의 이 매도고요. 이는 사실 들어왔기 때문에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 배당 전에 보통 그 베이시스가 배당락일 전에 제 기억으로 마이너스 3 정도의 백어데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 마이너스 4 정도였거든요. 배당은 감안하더라도 현선물 차익 거래를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패턴을 이용한 거죠. 이 대주주 양도세 마지막이 배당락일 전일이었으니까 그때까지 개인들은 팔아야 된다라는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매수를 했다가 개인이 살 때 네. 그 떠넘기는, 문제는 뭐냐면 받칠 때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살 때는 받쳐놓고 사면서 팔 때는 시장에 부담을 주고 판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이 계속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외국인 수급이 이 기관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9일에 4,600억, 그리고 30일에 250억, 1월 3일에 2,060억, 그리고 현재 2,300억 정도 매도 중인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 그 CFD에 의한 매도도 많다라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최근에 CFD가 그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대주주 양도세에 걸릴 만큼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 현물에서 주식을 팔아서 CFD로 주식을 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CFD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그 개인이 아닌 증권사나 외국계 증권사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손실이라든가 수익을 계좌에 넣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진 않지만 레버리지를 통해서 또는 공매도를 통해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거든요. 때문에 최근에 전문 투자자들의 그 CFD의 자금 유입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몇몇 증권사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CFD를 운영하는 증권사, 대표적으로 뭐 교보증권, 하나, 뭐 키움 이 정도가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되는데,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CFD 매수 주문을 매수 매도 주문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외국계 JP모건이나 또는 뭐 골드만삭스에 이제 위탁을 주거든요. 장외 파생 거래를 통해서. 그러면 그 CFD 주문을 받은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를 또는 매도를 합니다. 때문에 이 그 당시 때 CFD 매수가 들어왔던 게 지금 매도가 나오는 게 순전히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외국인들의 매도라기보다는 네. CFD를 이용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많다라고 보여진 것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일단 대주 양도세 때문에 이 비워놓은 개인들은 한 차례 샀지만 시장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매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프랍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이 매도를 빨리 쳐내는 상황이고, 외국계 또한 매수 프로그램보다는 매도 우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약한 부분은 이 같은 수급적인 불리함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작년 마지막 방송일에 말씀을 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1월에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는데,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CFD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고액 개인 자산가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외국인 수급에 잡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매매에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프로그램 매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네. 어디에 잡히는 걸까요? 이 매도? 외국인 매도나 네. 국내 증권사 매도로 잡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이 이런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해지할 수 있는 전략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예. 이 CFD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던 계좌예요. PRS라고 해서 이 장외 파생 스왑의 일종인데, 이 기관들만 이용하던 것을 일부 전문 투자자들한테 열어줬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CFD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많지만 CFD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억 이상 되거나 또는 부부 합산 1.5억 이상 되거나 또는 거기에 연평균 잔고가 5천만 원 이상 되거나 또는 뭐 순자산, 이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 이상 되는 이런 전문 투자자들한테만 이 자격을 주는데, 결국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나는 이거 나의 영역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네. CFD 전문 투자자를 목표 삼아서 재테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CFD의 장점이 이 레버리지나 또는 양도세 회피가 네.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제일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 뭐 그것도 분명히 큰 장점이죠. 예. 공매도도 장점이고 레버리지도 장점이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도 큰 장점이지만 레버리지를 10배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작년 10월부터 네. 법안이 바뀌어서 아무리 레버리지를 많이 쓰더라도 2.5배까지 가능합니다. 그건 뭐 이제 정부의 차원에서 바뀐 거고요. 예. 이 23년부터 모든 주식 매도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게 되죠. 근데 그걸 일정 부분 절세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CFD 그 파생 양도세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배당을 받을 때 15.4% 이자 소득세를 떼잖아요. 근데 내가 CFD로 매수했을 경우에는 15.4% 배당 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 파생 양도세 CFD로 난 수익의 11%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하는 것도 큰 부분이고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개념이 생각이 안 난다만 네네. 분류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큽니다.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만 특권층만 누리는 계좌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연봉을 높이든 자산을 높이든 계좌를 높이든 해서 결국 가야 될 방향 1년, 2년, 5년, 10년 뒤에는 가야 될 방향이고, 여기 CFD 계좌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외국인 또는 기관과 동일한 전략으로 배틀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CFD에 대해서 목표, 나는 올해 뭐 1억을 만들 거야, 나는 3년 뒤에 5억을 만들 거야 같은 것처럼 나는 3년 뒤에 CFD 계좌를 개설할 거야와 같은 목표로 삼으셔도 뭐 좋은 계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ETF 말씀드려도 되죠? 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 얘기해봐도 될까요? 향후에 그 CFD에 대해서는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좋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CFD로 할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많아요. 좋습니다. 롱숏 페어 트레이딩 전략도 있고 예. 정말 안전한 배당을 레버리지를 통해서 따박따박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짬을 내서 CFD에 대해서는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지금은 그 당시 때 CFD로 회피 매수했던 물량들이 지금 매도로 나오고 있어서
부담을 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ETF 수급 부담입니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 섹터도 부담이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단숨에 이 코덱스와 같은 패시브 자금의 선제적인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자금을 마련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같은 ETF 수급 부담도 함께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테슬라가 13% 올랐는데 국내 2차 전지는 안 좋은 상황이죠.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몇몇 이 패시브 자금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시켜야 되지만 그 후광 효과를 SK 이노베이션이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되고, 이미 배당락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 가장 큽니다. 근데 네. 말씀드린 이후부터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배당락을 무시한 채. 때문에 저는 10조의 평가를 받고 있는 SK온과 100조의 평가를 받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10배에 달하는 시가총액은 수주잔고 200조를 봤을 때 너무 과한 계류이기 때문에 이 계류를 좁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은 우리나라가 뭐 대만이라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부진한 수급적인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인을 몇 가지 제가 꼽아보자라면 네. 다 좀 그 해묵은 몇 번은 반복된 악재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최근 이슈를 강조해 드리자면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다가 호주가 중국의 석탄 그 수출을 금지했죠. 그러면서 인플레가 발생되고 가치주가 좋았었고 성장주가 부담이었던 시기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다시 시장은 지나왔죠. 그런데 그 호주에서 석탄 금지된 물량을 중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일부분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제로. 한데 인도네시아 또한 석탄 수출 금지를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이유는 석탄 가격이 좀 고공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용할 석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1월 31일까지 출항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도 출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다시 한 번 더 이 석탄을 비롯해서 원자재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되는 이런 그 상품 가격의 불필요한 비중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미국의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국내 또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8%대. 뭐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 후보가 뭐 과도하게 이 국고채를 뭐 쓴다, 재정을 확대한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우려가 포함되었지만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털에도 이 영향이 크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번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 차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국내의 기준금리보다는 미국 시장의 기준금리 그리고 연준의 컨센서스가 중요한데, 이 같은 컨센서스가 펀더멘탈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압박되고 있다. 여기에 앞서 그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앵커님께 여쭤보셨잖아요. 오미크론 변이가 네.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한데 사망자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이 팬데믹 현상이 확대되었을 때 돈을 푸는 것을 가속화시켰던 공식이 이제는 깨지기 시작했다는 게 더 문제 같아요. 오미크론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크리티컬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연준이 비둘기적으로 가기보다는 더욱더 매파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시장은 안 좋아지는데 쓸데없는 비용이 증가되면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가는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현상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욱더 이 시장을 누르는 이 1월 효과를 계속해서 억누르는 것으로 작용되지 않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돌연변이가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 프랑스에서 나왔는데요. 46개 돌연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이 나타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또 새로운 변이라면 어떤 변이가 될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지 이것에 대한
또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서 또 얼마나 또 확산될지도 또 새로운 불확실성이 됐는데 이게 정말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면 사실 진단키트주가 좀 좋아야 되겠지만 오늘 장중의 움직임에서 진단키트주는 아까 휴마시스가 그래도 좀 제일 상승폭이 있던데 현재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주의 움직이는 별달리 크게 보이지 않고 그보다도 여전히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준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는 그런 여러 수출 금지 조치들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ETF 수급 부담감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그 배당락 이후의 매도세와 또 그리고 개인 쪽에서 나오는 CFD 매도 물량 이런 것들 수급적인 요인들과 펀더멘털적인 요인들이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어떤 부진을 좀 거듭하다 보면 사실 그 저항을 넘지 못하고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그냥 그렇게 또 관성으로 계속 흘러가는 또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필요할 텐데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1월 휴가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낮출까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참 지겨워요. 일단은 너무 부진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지겹고 또 동일한 악재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도 지겹고 이러한 그 밸류에이션인데도 더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식이 빠지기 때문에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오르기 때문에 더 오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이제 교과서적이지 않나요?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이론적이에요라고 얘기하는데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입장에서 너무 지겨운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 엘리엇 파동상 1파, 조정 2파, 3파, 4파, 5파 이런 그 조정 구간에서는 다 매수 기회였거든요. 네. 이게 하락 A파, B파, C파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조정 시 매수 구간이 맞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대만,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조화 현상이 일시적으로는 좀 분리될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 분리될 수 있지만 이게 영원히 분리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미국이나 대만 같은 증시가 우리나라를 후행적으로 맞춰서 꺾여 내려간다라면 모르겠다만 지금은 올해 예상되는 이익 자체 그리고 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 그리고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의 1, 2차 밴더들의 낙수 효과를 봤을 때 지금은 펀더멘탈적인 조정보다는 수급적인 조정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견뎌야 될 때고 조정 시 매수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매번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도 지겹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나가 보면 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만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그때는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경기가 무너지는데도 과도하게 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이번 조정은 당장은 힘겹고 이게 어느 수준까지 나를 힘겹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포기는 할 때는 아니고 이 악물고 버텨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이런 금리 상승은 주식에 많은 부담을 주었고요. 결국 이 올해 6월, 9월 정도의 금리 인상을 받던 연준의 시각들이 3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6월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시장이 확정적이었거든요. 점도표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올해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3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골든크로스 추월했어요. 이는 시장이 3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기울었다는 것이고 그게 시장에 반영됐다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추세적인 그리고 예상을 벗어난 속도
이 두 가지의 금리 인상만 아니면 네. 이 시장이 아예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고요. 이 추세적이라는 것은 정말 이 시장이 좋아져서 임금도 좋아지고 고용도 좋아져서 이 추세적으로 가는 것을 제외하고 시장이 생각하지 않은 시장은 뭐 지금 약간 3월 달에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2번, 3번 인상한다든가 또는 폭을 높게 가져간다든가 이런 이 매파적인 스탠스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매파적으로 간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의 반응이 오히려 스탠스에 비해서 더 빠르게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이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에서 비둘기적으로 조금만 이 움직임이 있더라도 시장은 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펀더멘탈적으로 매수해야 될 구간이라 생각되고 만약 정말 예상을 벗어난 속도의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 그때는 이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사야 돼. 인플레이션 주를 사야 돼. 이게 아니라 아예 이 주식 비중 자체를 줄여야 되는 주식판에서 뭐가 좋냐 이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 자체에서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면 주식 비중 자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기를 이제 주목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인다. 오히려 연준이 앞서가기보다는 시장이 앞서갔다라고 생각하고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올해 저는 이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이 R형 양쪽 끝을 무겁게 가져가는 바벨 전략인데 한쪽 끝은 MBN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지금 굉장히 안 좋죠. 2차 전지 또한 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성장주는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성장주는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고점에서 사면 그 고점까지 오르는데 6, 7년 걸립니다. 하지만 성장주 같은 경우에 정말 돈이 들어오는 성장주고 이 산업이 만들어가는 성장주면 고점을 경신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조정을 보일 때는 낮은 속도, 낮은 기울기로 이 완만한 기울기로 조정을 보이다가 신고가를 낼 때는 가파르게 신고가를 냅니다. 에코프로 BM이라든가 2차 전지의 차트를 보시면 조정을 받을 때는 굉장히 슬금슬금 받다가 신고가를 낼 때는 하루 이틀 만에 신고가를 내버리거든요. 그런 과정 통해서 계속 포트폴리오에서 몇몇 이 주체를 덜어내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MBN 지금 오히려 매수할 때다. 그리고 2차 전지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성장주들 한쪽 전략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12월 수출 물량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았죠. 물론 이 상단은 반도체보다 이런 성장주가 더 상단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 TBR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닫혀 있고 성장주는 그래도 하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바벨 전략으로 가져간다라면 지금인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도 여기서 사신다면 더 이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정말 그 지루함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못함 이게 정말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인데요. 펀더멘털에 의한 조정보다도 수급에 의한 조정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 여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경기의 흐름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이 이러한 우려와 어떤 그 금리 인상의 부담감들을 미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고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추세가 유지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하반기에 정말 좋은 추세를 보였었던 쪽이죠.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또 연말 들어서 정말 큰 주목을 받았던 반도체의 바벨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바벨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배터리 소재뿐만 아니라 또 배터리 셀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통 가능 수량이 14.53%로 낮다는 점 이것을 포인트로 해서 이런 수급 쇼티지가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또 키 맞추게 할 수 있는 SK 이노베이션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점장님 말씀을 들으시더니 김수현님께서 내 마음을 얘기해 주시네요. 한국 증시 떠나야 하나.
그리고 승비님께서 새벽 벽두부터 연이틀 음봉이라니 라고 해주셨고요. 또 반려주식으로 노후 부자되기님께서는 저는 가치성장주가 제일 좋더라고요. 가치성장주 힘내자 아자아자 라고 하셨어요. 네. 떠나지 마세요. 이 떠나고 싶을 때, 네, 매도하고 싶을 때, 그때가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고, 맞아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네. 패자도 없습니다. 영원히 잘 되는 시장도 없고 영원히 잘 되는 자산도 없고 네. 영원히 안 되는 시장도 없어요. 결국 이게 돌고 돌고 산업도 돌고 돌고 시장에 이 사이트도 돌고 도는데, 이게 저는 지금 거의 클라이막스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변에서 다들 한국 떠나서 미국 가고 있거든요. 이는 비싼 거를 더 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싼 걸 더 팔고 있는 건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시점을 보면 그때 우리나라나 중국이 그 3, 4년간의 이 상대적인 부진을 뚫고 굉장히 강하게 이 오르는 그런 시장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은 안 될 때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만 한번 불 붙으면 이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장도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이 꼴찌는 없기 때문에 조금 너무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닥은 천선 위이긴 하지만 코스피가 2,988입니다. 네, 3천선 아래에서 바닥을 인지하는 그 매수세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었는데, 연초 효과가 일단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시장 또 냉철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CS2022 D-11 관련주 투자 전략은 네, 이렇게 딱 개최하기 직전에 시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들을 표출시키죠. 그래서 오늘 강한 것이 바로 로봇 관련주, 그리고 또 최근에 자율주행 AI 관련주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 네. CS 이런 전략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12월 달, 11월 달에 준비를 했어야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구간 오늘 내일부터는 오히려 차익 실현 또는 매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중요한 건 이 CES를 기점으로 올라간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 CES를 하고 와서 정말 큰 고객사를 만나서 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까? 고객사를 확보하고 수주가 많이 쌓이면서 얘네들이 벌 돈이 올라갈까? 아니면 단순히 CES에서 참가한다는 것만으로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CES 이후에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가기에는, 그리고 실적 추정치를 추정할 만한 큰 종목들도 없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작은 종목들이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항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2월 말 1월 초에 바이오 종목들이 좋았다가 이후에 하락하는,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내도 하락하는 국내의 고질적인 수급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는 건데, 막상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된 방법이에요. 매번 그런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세론이 나오다 보니까 동일하게 나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일한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돼서 이러한 수급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도 CS 2022 이후에 몇몇 이 기술들이 굉장히 화려한 이 기사들과 함께 도배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는 절대 엄금해 주셨네요.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 정도에는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현지 시간 5일부터 CS2022가 시작이 되고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바로 그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고요. 앞서서 저희도 주식 심화론에서 그 내용을 또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일정은 알고 계시겠지만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일정 매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CS 관련주 중에서 CS에서 뭔가를 또 보여주는 기업들은 우리가 기억을 또 해놔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결국 실적이죠. 계속 실적,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데, 제가 시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고 수익을 낼 때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다 생각해요. 실적인데, 이 실적 추정치 펀더멘탈의 상승 없이 테마로만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은 그대로 있는데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고평가되었고 이걸 비싸게 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이벤트가 소멸되었을 때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정말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서 멀티플을 조금씩 많이 주고 있는 그 시기에 정말 이 시장이 열렸을 때 네. 거기서 독보적인 MS를 확보하고 있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 AI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구글 몇몇 기업들이 그 AI 알고리즘을 독점하다시피 하죠. 이게 진짜 구글의 기술력이 좋더라고요. 상품화되었을 때 네. 이 구글 이 AI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작은 이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의 이 AI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어느 걸 살래라고 여쭤봤을 때 당연히 이 구글을 사겠죠. 이는 시장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AI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AI를 준비하고 있는 조금이라도 다리를 결친 모든 기업들이 잠들다는 게 아니라 몇몇 정말 상위 사업자 기술적으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기업들만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기술력이 더 뛰어나가다는 거예요. AI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 저는 구글이나 미국 기업들이 대표적이라 생각해요.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탐방을 다녀올 만한 그런 힌트가 될 만한 기업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과연 이 기업이 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을 때 얼마나 기술력이 있을까를 확인해 보고 말씀해 드릴 건데 아직 그런 기업은 저는 안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 큰 시장에서 또 자율주행 시장도 여러 시장이 있겠죠. 알고리즘, 센서, 통신 이런 여러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1, 2위를 하고 실제로 실적, 수주가 쌓이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CES가 끝나고 나서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면 이 펀더멘탈 없이 오른 종목들을 함께 팔아야겠지만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함께 하락한다면 그는 팔아야 될 게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인텔리안테크를 저는 예를 들고 싶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제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언급드리고 함께 가는 종목인데 실제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저궤도 위성 지금 뭐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죠. 이 저궤도 위성에서 신호를 쏘아줄 때 저궤도 위성의 수신 안테나 이 수신 안테나에 있어서 글로벌 넘버 3 안에 들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넘버 1이거든요. 이 미 해군이 이 인텔리안테크의 이 수신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슬라의 스페이스X 발사하고 나서 로켓을 발사하고 나서 그 회수하는 그 로켓을 발사하는 유튜브를 보시면 둥그런 안테나가 있어요. 이 해상 위에 그 안테나가 인텔리안테크의 안테나거든요. 때문에 이 저궤도 위성 수신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 인공지능이나 또는 자율주행 칩, 센서에 비해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장은 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1, 2위를 하고 있다는 것, 기술력을 내보였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력이 수주로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 그 수주는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실적 이전에 캐펙스 증설을 통해서 그 회사가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펀더멘탈로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인텔리안테크가 사상 최고가를 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매도 의견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설령 CES가 끝나고 나서 CES 관련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만약 함께 조정을 받는다라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성 관련주 인텔리안테크 그 점유율과 또 기술력 그리고 수주 잔고가 무언가를 말해주는 기업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옥석 가리기에 그 옥을 가리는 그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유율과 또 수주 잔고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인텔리안테크 주목해 주셨는데요. 하락할 때 매수 관점 가능하겠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는데요. 장대 양봉님께서 EM 플러스 한번 탐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또 쓰는 카카오 채팅창에도 한번 저희가 공유해 드릴게요. EM 플러스. EN 플러스요? 네, EM 네. 플러스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시나 봐요. 네. AI 하니까 또 바로 올려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 전반적으로 왜 이러죠? 전반적으로 급조정이네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여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지금 P2E 메타버스 MBN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 가장 먼저 붐을 일으킨 종목이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작년에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기자가 직접 위메이드의 이 미르포를 참여를 해서 과연 얼마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직접 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는데 2주일 동안 해서 340원 벌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이 헤드라인만 보면 자극적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제가 위메이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P2E 시장과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흑철을 이 위메이드의 이 알고리즘은 돈을 벌기 위한 알고리즘은 게임상에서 흑철을 캐요. 그리고 그 흑철을 60만 개를 1 드레이코로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1 드레이코를 1 위믹스 크레딧으로 전환을 하고 1 위믹스 크레딧을 위믹스로 전환을 한 뒤에 위믹스를 현금화해서 이 돈을 챙기거든요. 이거를 제가 직접 해봤어요. 이 게임까지는 못 해봤지만 위믹스를 사고 크레딧을 바꾸고 드레이코를 교환하고 이거를 해봤는데 일단 지금 흑철을 캐기 위해서는 레벨을 31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31까지 올리는 것 자체에도 이제 오랜 시간을 쓰신 거고 흑철을 캐고 나서 흑철을 캘 때 캐는 장소 동안 협소하고 캘 때 이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죽지 않기 위해서 경쟁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노동력으로 캐릭터를 올릴 수 있고요. 반대로 드레이코를 사서 네. 드레이코를 사서 나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NFT로 캐릭터를 가져와서 센 캐릭터를 가져와서 내가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많은 드레이코를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흑철을 얻기 위해서 드레이코를 소비하는 드레이코를 사기 위한 수요, 드레이코를 팔기 위한 수요가 맞물려 가고 있거든요. 이 기자가 기사를 쓸 때 10만 개의 흑철당 1드레이코로 교환해 줬어요. 근데 이제 60만 개의 흑철당 1드레이코로 교환해 주거든요. 그래서 드레이코의 교환비가 0.03대 1위믹스에서 0.09대 1위믹스 올랐어요. 이는 이 게임에 참여를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더 늘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 기업이 이걸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맞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 물론 위메이드의 미르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 여기서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돈을 벌고자 하는 유저가 누구 하나 피해 볼 것 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과거에 2차 전지 불났다고 했을 때 사고 났다고 했을 때 매수 시기인 것처럼 지금이 저는 MBN의 그런 이 정말 일부분만 알고 저도 일부만 알고 있지만 일부만 알고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양의 얘기에 의한 조정에 저는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여기에서 조정이 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좀 더 판단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EM 플러스는 AI 관련주는 아니네요. 예, 반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그래도 생각해 볼게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 현재 시장 1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급적인 게 조금 풀리려나요? 지금 코스피가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포인트 상승하면서 299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뭐 변화가 있다면은 뭐 개인 쪽에서는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조금 더 매수폭을 늘려나가면서 각도를 약간 키우고 있다는 점이 될 텐데 뭐 절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매수를 늘리는 폭을 약간 키우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화학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은 현재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장, 화요일장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